안녕하세요. 숭실대 이정진입니다. 그럼 1장 마지막 절 미래 컴퓨팅 기술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미래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아마 많은 학생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고 이미 많은 서비스들을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어떤 개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작업을 할 때는 물리적인 저희가 PC를 구입을 해서 이제 집 안에 설치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PC를 우리는 이용해서 작업을 해가지고 문서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영상 같은 파일들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집 밖을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작업했던 문서나 사진이나 동영상들에 접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우리가 컴퓨터로 이용해서 작업한 결과물들을 이 PC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터넷 서버 상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집 밖을 나가더라도 만약에 인터넷만 되는 환경이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작업했던 문서나 사진이나 뭐 동영상 같은 것들을 어, 접근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서비스들을 SaaS 또는 SaaS라고 불리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비스로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이제 알려진 것들이 구글 드라이브, 뭐 아이클라우드, 드랍박스, 뭐 원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있겠죠. PC에서 우리가 생성을 한 이런 데이터들을 인터넷 서버에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이 PC 자체를 인터넷 서버에 저장을 하면 어떨까요? 네, 만약에 인터넷 서버에 저런 고성능의 PC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저사양의 어떤 노트북만 가지고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라면 고성능의 작업들을 손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굳이 비싼 PC를 사지 않더라도 인터넷에 접근해서 컴퓨팅을 하고 거기에 따른 부산물들을 저장을 해놓게 됩니다. 그래서 집이나 어디 외부나 어디서든지 접근해서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순히 소프트웨어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서버라든지 네트워크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IS라고 인프라스트럭처를 서비스로서 활용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기업들은 AWS, 아마존 웹 서비스죠. AWS가 있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뭐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PC를 물리적으로 보유하던 것에서 인터넷 서버에서 대여해서 쓰는 개념으로 바뀐다. 대여 관점으로 이제 컴퓨팅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필요한 컴퓨팅 자원들은 인터넷 서버에 있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만 그런 것들을 빌려서 쓰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고사양 또는 고성능 PC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일일이 다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간, 성능, 용량만큼만 대여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 낮다는 장점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만약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서버 같은 것들을 갑자기 사용자들이 증가했을 때 손쉽게 그런 컴퓨팅 자원을 증설이나 감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서비스를 유연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에 대한 우리가 뭐 설치나 유지 보수나 관리 같은 걱정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에 집중이 가능하면서 이제 관리가 용이해진다라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소유하던 컴퓨팅 자원을 인터넷 서버를 통해서 대여해서 쓰는 개념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근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클라우드 컴퓨팅과 함께 하나 더 알아두면 좋은 개념이 바로 엣지 컴퓨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엣지 컴퓨팅에 등장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가 인터넷만 되면 언제 어디서든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고용량의 데이터를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된다면 우리 PC에서 이 클라우드까지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시간으로 대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고용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해 이런 중앙에 집중된 클라우드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근거리에 위치한 엣지에 있는 분산 서버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물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이제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런 개념이고요. 이 중앙 집중된 서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근거리에 있는 분산 서버로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엣지 로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 자체는 이제 5G랑 함께 쓰이면서 자율주행차나 스마트 팩토리, 가상현실 같이 고용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한 어떤 서비스에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뭐 아까 설명드렸던 AWS 같은 이제 클라우드 기업들도 이 엣지 컴퓨팅을 도입을 하고 있고요. 국내 통신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동통신 기지국을 엣지 서버로 활용해가지고 이 엣지 컴퓨팅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엣지 컴퓨팅 모두 알아두면 좋은 개념입니다. 네, 다음으로 사물 인터넷입니다. 사물 인터넷은 이제 IoT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인터넷 오브 띵즈죠. 이제 각종 사물에 컴퓨터가 심어져 있고 통신 기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베디드 컴퓨터와 이제 차별점이 생기는 건 이제 무선 통신 기능을 이용해서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사물 인터넷을 이제 구성하는 핵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센싱 기술. 이 사물 자체가 굉장히 지능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센싱 기술 그리고 이를 이제 클라우드 같은데 이제 전송을 하겠죠. 그 다음에 유무선 통신 기술. 그다음에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 그다음에 이 사물 인터넷에서 주고받는 정보들에 대해서 보안을 하는 그런 보안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사물 인터넷이 적용된 거는 앞절에서 그 스마트 가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스마트 홈에서 사물 인터넷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 원격 검침, 이제 스마트카 등이 이제 사물 인터넷의 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것들 있잖아요. 갤럭시 워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물 인터넷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물 인터넷과 함께 알아두면 좋은 개념이 바로 5G입니다. 여러분들 5G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현재 지금 5G 폰을 쓰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5G 되는 그 장소들이 많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 5G가 LTE와 차별점을 갖는 거는 고주파수를 이제 활용해가지고 이동 속도가 데이터 송신 용량과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주파수 대역이라고 봤을 때 여기가 저주파수 대역이고요. 여기가 고주파수 대역이라고 봤을 때 LTE가 한 이 정도를 쓰게 됩니다. 보통은 뭐 이 정도를 한다고 했을 때 5G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쓸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6GHz부터 뭐 한 24GHz까지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 이제 24GHz 이 정도로 굉장히 고주파수 대역까지 가게 되면은 거의 유무선 차이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5G 폰이나 그런 것들은 아직 이쪽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감했을 때 LTE보다 뭐 광고에서처럼 몇십 배 빨라지는 그런 느낌은 아직은 없는 건데 향후에는 충분히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용량과 속도, 응답 속도, 밀집도에서 혁신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잠재력이 가지고 있는 분야고요. 이게 디지털화된 이제 산업 전반에 어떤 중추신경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5G가 보편화되고 성능이 제대로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점도 있는데요. LTE하고 비교해서 5G가 고주파수 영역을 쓰기 때문에 기지국 수가 훨씬 더 많아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LTE 기지국을 5G랑 같이 쓰고 있긴 한데 5G를 위한 기지국, 스테이션 같은 것들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죠. 인공지능은 이제 지능을 기계로 실현하고자 하는 과학 분야 기술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인공지능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분야입니다. 그래서 몇십 년 전부터 계속해서 연구가 되어 오던 분야인데 이제 최근에 딥러닝 사실은 이제 심층 신경망이라고 하는데 딥러닝 기술이 등장을 하면서 이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기계가 스스로 학습과 추리를 해서 사람과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하게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어떤 작업에서는 이미 인간을 넘어가기도 하고 인간처럼 그 인식을 갖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은 저도 쓰고 있는데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요새는 말을 잘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뭐 페이스 아이디, 그다음에 번역 어플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제 그 분야 중에 가장 핫한 분야가 이제 딥페이크라는 게 있는데, 이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이 오바마 영상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말하는 영상을 가지고 자동으로 컴퓨터가 만들어낸 영상입니다. 보면은 이제 사람이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영상이 생성할 수 있다는 거 보면은 굉장히 무섭기도 합니다. 이런 인공지능 기술과 함께 가장 많이 이제 또 쓰일 기술들이 로봇이겠죠. 이제 로봇의 정의는 이제 스스로 작업하는 능력을 갖춘 기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최근에 통신, 그다음에 처리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이 로봇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가장 친숙하게 만나는 로봇 중에 대표적인 건 이제 로봇 청소기가 될 테고요. 이 로봇 청소기조차 이 안에 센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안에 센서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뭐 책상이나 뭐 장롱이나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해서 자기가 청소할 수 있는 영역이랑 이런 플래닝을 세워서 지능적으로 청소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뭐 이족 보행 로봇이나 뭐 웨어러블 로봇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이족 보행이나 어떤 그 완전히 고성능 로봇에서 가장 이제 많이 알려진 게 보스턴 다이나믹스사라는 로봇인데요.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보면은 사람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걷고 이제 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계단도 걸어 올라가는 거 보면 정말 사람처럼 이제 네, 굉장히 균형을 잘 잡으면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사람 같은 형태뿐만 아니라 보시면 진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런 특수한 형태의 로봇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신기하죠.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들이 이 컨트롤러로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로봇이 그때그때 물리적인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예 이 로봇을 가지고 상용화를 해서 출시를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강아지 형태를 닮은 조금은 더 귀여운 형태의 로봇이 을 이제 상용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목적에 활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재난 현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물류 창고라든지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쓸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 로봇에서도 이제 파생돼서 나온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드론이죠. 드론은 로봇 기술을 응용한 무인 비행 물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뭐 몇만 원짜리 장난감 드론이 있을 정도로 많이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신 드론에서는 이제 뭐 당연히 무선 통신 기술이 필요하고 주변 상황을 인지하는 AI 기술도 같이 접목이 되어 있고요. 인지하기 위한 센서들을 탑재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면 배달을 해주기도 하고요. 이제 농업용 드론 같은 경우에는 농약을 드론이 자동으로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도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 드론이 이제 그 사용자를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해주는데요. 보면은 이렇게 복잡한 나무가 있는 환경에서도 자신이 주변 사물을 인지하면서 네, 막힘없이 사용자를 추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연구실에서 연구를 한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로봇을 가지고 다리를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드론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 드론들이 구현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상황을 인지해가지고 되게 민첩하게 물리적인 계산을 하면서 움직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단체로 군집으로 해서 이제 드론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드론 자체를 뭔가 창작 영역에서도 쓰고 있는데요. 보시면 드론을 하나의 픽셀처럼 활용을 해서 공간상의 홀로그램 같은 걸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많은 드론들이 서로 동기화돼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고요. 이걸 가지고 이런 반딧불 같은 표현도 하고, 최근에 뭐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도 활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것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전등 안에 드론을 달아서 무대를 연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재밌죠? 이것도 여기까지만 좀 볼게요. 이런 식으로 제 옛날에 이제 이런 것들은 영화에서 그 특수 효과로만 가능했었는데 저런 것들이 실제 공연에 도입이 되면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조작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이는 자동차를 이야기하고요. 이게 워낙에 로봇, AI, 통신, 센서, 많은 것들이 집약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여드리면요. 기본적인 컨셉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가 센서들을 이용해서 주변 차량이나 차선을 감지해서 운전자가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목적지까지 도달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지금 구글 자회사죠. 이제 웨이모라는 자율주행 자동차 기업이 있는데 처리하는 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라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주변 상황을 감지를 하고 거기서 차량이라든지 장애물이라든지 사람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호등도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자동으로 경로를 네, 결정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것들을 보면은 굳이 사인이 없더라도 네, 신호등 같은 게 없어도 이런 식으로 상황을 판단해서 자동으로 이제 그 운전을 멈추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운전자가 개입을 하지 않고 자동차가만 타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은 이제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죠. 뭐 업무를 볼 수도 있고 편안하게 여가를 즐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단순히 운전을 대시해 준다는 개념을 넘어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현재 테슬라의 실제 주행 성능을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보면은 예, 사용자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목적지까지 차선까지 바꿔가면서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가상 증강 현실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에 포함은 안 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추가를 해봤습니다. 먼저 가상현실 같은 경우엔 이제 컴퓨터로 생성된 가상 환경에서 사용자가 실감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머리에 쓰는 장치를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걸 착용해서 가상 환경을 보고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사용자의 움직임을 이런 사용자의 움직임 같은 것들을 카메라를 통해서 가상 환경에 반영을 하게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 관련돼서 좀 보여드리면요. 네, 이게 보이드라는 이제 가상현실을 이용한 그 실내형 테마파크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HMD를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총 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게임에 그대로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텅 빈 공간이지만 실제 가상현실에서는 이렇게 연동이 돼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좀 더 몰입감하기 위해서 저렇게 모션 시뮬레이터라는 것들도 같이 연동을 해서 즐기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미국의 디즈니랜드 갔을 때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자연스럽고 사실감이 넘칩니다. 이제 가상현실하고 또 비슷하게 미래 컴퓨팅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가 이제 증강현실입니다. 이 증강현실은 이제 카메라로 보여지거나 사람이 보고 있는 현실 공간을 인식해서 3차원의 가상 이미지나 정보를 자연스럽게 표현 및 상호작용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요. 이것도 역시 자연스럽게 사용자들한테 가상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HMD를 착용을 하게 되고요. 이런 홀로렌즈나 매직립 같은 게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손을 이용해서 가상의 오브젝트와 실제로 인터랙션을 할 수 있고 현실 공간을 인식하면서 자연스럽게 공간상에 이런 가상 정보들이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 이런 것들을 협업을 할 때
물리적으로 멀리 있는 오피스에 있는 동료와도 이런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마치 같은 오피스에 있는 것 같은 경험을 줄 수 있는 이런 기술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컴퓨팅 기술의 부정적인 요소도 한번 알아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컴퓨터 자체가 우리 일상생활에 보편화되어 있고 워낙에 중요한 요소이다 보니까 우려들도 많은데요. 뭐 컴퓨터 범죄, 컴퓨터와 컴퓨터 시스템이 워낙에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너무 많은 컴퓨터에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컴퓨터를 너무 오남용하는 것도 문제다. 뭐 예를 들면 스팸 메일 같은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어, 실업률이 높일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컴퓨터를 오랫동안 써서 뭐 눈이나 손목이나 허리나 이런 실제 신체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라는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요소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서 컴퓨터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1장 ICT 기술과 컴퓨터 전반적으로 큰 그림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